이 검수완박 법안이 오늘 새벽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잠시 뒤 여야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을 주재로 회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회의를 개최할지 여부를 두고 국회에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잠시 뒤 2시부터는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이 원내대표 간의 회동이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먼저 궁금합니다. 거대 여당에서 법안 처리를 위한 이제 수순에 착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힘으로 물어보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야가 진정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더 논의를 하자, 이런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국회의장께는 이 입법 취지에 따른, 국회법 입법 취지에 따른 여야 합의, 거기에 따른 상정, 그것만을 좀 부탁하는 뭐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국회의장과 함께 모여서 아마 한번 이제 화면에 보여지는 모습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전환이 될 텐데, 그렇다면 뭐 야당 입장에서는 네. 그 본회의 부분이나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지적할 것 같은데 여당의 입장은 어떨까요? 양당 합의안이 정치적 관리에나 특별한 수긍이 갈 만한 이유는 찾기 힘든 사유로 사흘 만에 엎어졌기 때문에 합의 파기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결국은 외통수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본회의 통과 때 물론 상당한 마찰이 불가피하고 뭐 본회의가 확실하게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닙니다만, 일단 상황은 민주당에 조금 유리하게 법안 통과에 관한 한 일단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양측은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되는 게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민주든 국힘이든 누가 더 손실이 크느냐, 뭐 이걸 정확하게 계량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새 정부 출범 직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그래서 인사청문회나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게 상당해 보입니다. 네. 지금 뭐 국회의장실로 지금 양당에서의 입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잠시 뒤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의장과 함께 박홍근 원내대표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여야 원내대표가 모습을 보이게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두 분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다시피 오늘 본회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하면 좀 설득을 할 수 있을까요? 본회의 상정 여부는 이제 국회의장의 마음에 다 달려 있는 거죠.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본회의에서 무조건 통과된다고 보기 때문에 상정 자체를 막는 것이 국민의힘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방어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왜 민주당 안만으로 상정되는 것이 불합리하냐, 네.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할 수도 있지만은 국회의장께 결국은 합의 번복에 따른 부담을 국민의힘이 갖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여야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중요한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만은 막으려는 그런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죠. 네, 현재 화면에 나온 것이 현재 국회의장실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가운데 앉아 있고, 먼저 이제 박홍근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잠시 뒤에 나타날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본회의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예, 네. 가급적 오늘 하려고 하겠죠. 이미 의장에게 요청도 해놓은 상태고요. 물론 국회법과 5월 3일 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 안건 상정하려는 민주당의 원 시간표대로 하자면 꼭 오늘 마감인 건 아닙니다. 국회 네. 본회의가. 적어도 4월 30일, 내일 모레 글피죠. 4월 30일까지만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면 필리버스터를 감안하더라도 사흘 정도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5월 2일까지는 법안 통과가 가능은 하죠. 이건 지금 시간표상에 가능한 경우의 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합의가 안 됐는데 단독 처리를 하려고 한다, 그걸 막으려고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당에서도 말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합의가 됐었죠. 그걸 깬 거고요. 뭐 그거는 움직일 수 없는 팩트인 것 같고, 당내 사정은 있었겠죠. 그렇다고 보면 양당이 합의를 하고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하기 전에
총무 라인을 통해서 잠깐 좀 말미를 달라. 우리 이 부분에 재의의를 좀 하고자 한다. 이런 것들이 오감으로써 공표되지 말았었어야 했는데 정치적 합의를 국힘이 깨므로써 국힘은 상당 부분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원내대표 두 분이 함께 자리를 해서 이제 포토타임을 잠깐 갖고요. 그 뒤부터는 바로 이제 회동에 들어가게 될 텐데 계속해서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오늘 본회의를 꼭 해야겠다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중재안을 합의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할 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보면 어제 이제 법사위를 통과한 것이 꼭 그 조정안이 그대로 올라간 것은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또 반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조정안이 박병석 중재안 이른바 먼저 합의가 돼서 또 그 안대로 간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 보안 수사권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나온 안만 보더라도 상당히 그 후퇴안, 즉 검찰의 권한을 상당히 많이 뺏는 걸로 바뀌었고 거기에는 저희가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 원래 취지와 또 다르게 변한 것도 있고 또 원래 중재안에 저희가 요구했던 대로 다른 추가적인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만약에 본회의에 상정돼서 법안이 만약 통과된다면 여야 합의 그리고 국민적인 어떤 바람과는 동떨어진 법안 통과가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저희는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애초에 합의한 대로 중재안의 합의를 저희가 파기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들께 혼란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담은 저희가 오롯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 또한. 따라서 그 과정에 대한 부담은 저희가 진다 하더라도 법안 자체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계속 지적하고 이 법안 내용대로 통과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예. 뭐 똑같은 질문입니다. 합의안이 그대로 올라갔으면 모르겠는데 예. 이 수정안이 많이 섞였어요. 그렇죠. 예, 섞이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또 할 말이 생겼어요. 야, 이거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이 아니잖아. 네. 그래서 우리가 깼던 거는 원래 이건 아니었는데 지금 좀 바뀌어 있으니까 글쎄요, 조금 궁색하긴 합니다. 특히 가장 큰 건 이거죠. 원래는 부패하고 경제 부분 두 가지만 검찰에 일시적으로 놔두겠다는 거였는데 국민의힘에서 강력히 주장해 왔던 것 중에 하나인 선거법 수사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두겠다는 겁니다. 네. 그 선거법은 계속 얘기가 되어 왔었는데 6개월 안에 끝내야 하니까 부실 수사 우려를 현직 검찰 간부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로 설정한 건 아마 이번 지방선거에서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까지를 감안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뭐 울산시장 뭐 관련이라거나 이런 거 현안 펜딩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병석 중재안과 기본적으로 얼개는 같습니다.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한 98%, 99%쯤 같은데 네. 1, 2%가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이건 애초에 우리가 합의했던 것과 아니니까. 그런데 그 합의안에 지금 새로운 합의안도 나오게 된 것도 정의당의 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여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의당은 원내 전략을 바꿀 근거가 마련이 된 셈이고요. 그래서 필리버스터도 말하자면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국민의힘이 더군다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거기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 새로 뽑은 지 불과 20일도 채 안 되는데 굉장한 정치적 모험을 이렇게까지 감행하는 이유, 합의안을 파기한 것, 그건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빠르게 처리된 데는 민영배 의원의 이른바 꼼수 탈당이 효과적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것은 진짜 위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냥 중재안 합의대로 갔으면 뭐 필요 없었을 텐데 어제 결국 법안 법사위 소위를 통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저희가 하자고 했고 거기에 또 역시나 민영배 새로 무소속이 된 그분을 넣어서 안건조정위 설립 취지 자체를 무색해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애초에 무소속 의원 한 분을 안건조정위원회에 넣기로 한 것은 소수 야당들의 어떤 의견을 더 반영해보자는 입법 취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를 완전히 무색해하는 이른바 꼼수 탈당 그리고 진짜로 안건조정위의 위원으로 법사위원장인 박광훈 위원장이 민영배 의원을 선임함으로써 8분 만에 안건조정위가 끝나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므로써 법사위 차원에서는 국민의힘이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오늘 새벽에 결국은 법사위를 통과하게 됐다.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예. 뭐 아무리 좋은 법안이더라도 저 부분은 조금 많이 거슬립니다. 그렇죠. 네. 이른바 기획 탈당 또는 꼼수 탈당이라고 표현하던데 표현이 어찌 되었건 이건 두말할 필요 없이 진영이나 정파를 떠나서 의회주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고 없어져야 할 나쁜 선례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법안 통과의 양측이 사활 또는 저지에 생명을 걸다 보니까 원내 통과 전략상 어쩔 수 없이 도입했다고는 하나 대의를 어겼던 것은 분명하죠. 이 점은 뭐 민주당으로서도 변명의 여지는 별로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돌입하면 웬만한 수단이 정당화되거나 부차적으로 밀리는 그런 현실은 통탄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유일하게 남아있는 방안은 필리버스터 밖에는 없는 거였죠. 근데 필리버스터를 과연 정의당이 함께 하겠느냐라는 부분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 필리버스터를 해야 하는 지경까지 이 몰린 상황이 참 통탄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민주당의 172석 그리고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6석 거기에 민주당 성향의 다른 당 기본소득당 또 시대전환 이렇게 해서 179 뭐 이런 정도까지 계산을 했었는데 네. 시대전환은 또 빠졌고요. 그렇죠. 정의당이 이제 중재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친 다음에 180석을 훨씬 넘습니다. 그렇다면 국회 정원 300석의 3분의 1을 넘게 되니까 필리버스터 시작하고 24시간 후에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는 정족수는 채운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의 필리버스터도 안건별로 24시간밖에 못 하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리적으로 진짜 최대한 늘릴 수 있는 시한이 5월 2일까지는 회기 쪼개기를 하든 뭘 하든 네. 이 법안 통과 가능하다 이런 이제 시간표 계산이 나오는 건데 필리버스터가 무력화되는 이 상황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국회 운영을 하면서 이 법안 졸속 법안이라고 국민들 뇌리에 각인되어 있는 이 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가 뭔지 민주당에 다시 한번 또 묻고 싶은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마지막 이제 보루는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박병석 의장이 이 안을 본회의에 어떻게 올릴 것이냐, 그렇죠. 쪼개기를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예.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방금 앵커가 말씀하신 그 두 가지가 가장 크죠. 오늘부터 5월 2일까지 시간이 딱 정해졌다고만 생각하면 지금 이 두 당이 국힘과 민주가 또 수정한 이 법안을 놓고 또 추가 합의의 여지가 있는 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무망하다고 보면 이제 기술적인 문제만 남았는데 의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요. 박병석 의장 지난번 언론중재법 할 때도 보면 최대한 단독 처리 이런 것은 안 하려고 했고 어떻게든 시간을 좀 늘려서라도 양당 합의 이것을 최선을 다해 왔어요. 이번에도 아마 저는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네. 지난 언론중재법과는 상황이 조금 다른 게 본인이 냈던 중재안 가지고 합의가 됐었고 그게 당일 바로 국힘이 뭐 이러저러해서 파기를 선언하면서 와가지고 이 점은 이러하니 통탄해 주시옵소서 통촉해 주시 이런 상황이 아니었고 무려 3일을 지냈다가 갑자기 국힘 최고위원회에서 이준석 대표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조금 있겠지만 그래서 박 의장으로서도 결국은 민주당이 하자고 하는데 따라가는 데 있어서 부담은 좀 줄어들 수는 있겠다. 평소 박 의장 스타일과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예측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다. 그런데 어느 의장이건 역대 의장치고 이거 선뜻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예, 이 부분이죠. 선뜻 받을 수 없는 안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본회의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요. 저희는 이제 안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네. 박병석 의장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야 정파로 나뉘어서 야당 쪽에서만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법조계 전반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그런 법조 단체나 법조인들은 저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네. 이게 잘 됐다고 말하는 분들은 민주당 의원들 외에는 저는 들은 적이 없고 국민적 여론도 중재안이 됐든 민주당 원안이 됐든 국민께 여론을 물어볼 때 항상 보면은 그것이 더 통과되면 안 된다고 하는 여론이 훨씬 더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법안 상정 과정에서 의장의 역할에 치중을 해서 이걸 무리하게 한다. 나중에 역사적 평가 그는 나중으로 그냥 둔다 하더라도 당장 닥칠 어떤 국민적인 저항 그것을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
박병석 의장 입장에서는 대단히 고민이 되고 아까 본인이 낸 중재안이기 때문에 조금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역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이 낸 중재안에 대해서 물론 시차를 두긴 했지만 결국은 합의가 안 된 겁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또 주도적으로 나서서 제2의 중재안을 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결과를 지켜볼 뿐입니다. 네. 지금 뭐 회동을 시작한 지 약 10분 정도가 지났지만 아직까지는 회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 무엇인가 이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 중간에 누군가 박차고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가장 지금 얘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OECD 국가 중에 대부분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고 있다라고 대부분 민주당에서 얘기를 해왔는데 예. OECD에서 산하죠. 반부패 기구에서 우려를 전해왔습니다. 이러다가 부패 부분에 대한 수사 잘 못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우려도 있고 또 한인 검사들, 미국에 있는 한인 검사들이 미국의 검사 수사권이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내놓기도 하고 즉 네. 어느 것이 맞는 얘기냐를 놓고도 또 얘기가 오고 가고 있더라고요. 예, 이거는 각 정파가 자기들 평소 주장에 유리한 쪽으로 좀 가져다 쓰고 있는 감도 좀 없진 않습니다. 일단 OECD가 법무부에 보내왔다는 서신 전문 같은 걸 저는 본 적이 없고요. 부인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명확히 어떤 내용인지를 저는 아직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졸견으로는 형사법률, 형사사법체계의 전통과 역사적 경험 이런 것들은 아무리 OECD라는 한 그룹 안에 묶여있는 국가라 하더라도 많이 다릅니다. 역사적 경험이 다르고 각자가 처해 있는 형사사법체계도 많이 다릅니다. 대륙법과 영미법에 따라서 다른 점이 물론 있고요. 그리고 OECD라는 그룹은 경제적 관점에서 모여져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OECD의 서신을 두고서 일률적으로 뭐라고 하기는 좀 힘들다. 그런데 이 점은 제가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OECD 측에도 묻고 싶고요. 한국식 정치검찰이라는 말을 우리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고비 때마다 검찰이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역할을 해왔던 것도 우리는 부인하기 힘든 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른바 OECD 국가의 타 국가에는 한국식 정치검찰이라는 아픈 경험 또는 좋지 않은 경험이 과연 있느냐? 그 점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어떤 전 세계적인 추세, 거기에 우리가 맞춰야 된다는 얘기를 대의로 딱 놓고 지금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검찰, 권력에 예속화된 검찰의 위상, 검찰의 현실 때문에 많은 국민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그것 때문에 여야는 다 기본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의 어떤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막자는 것에는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화된 어떤 검찰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편할 때는 수사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자고 얘기하는 이 민주당의 얘기, 즉 다른 나라 얘기를 갖다 쓰는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도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는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화에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건데 우리는 그걸 법으로 딱 해서 검찰은 수사를 못하게 한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미워서 또는 검찰의 권한 행사가 무리하기 때문에 수사권, 그런 비대한 권한을 뺐자는 거는 제가 동의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해서 중간에 국민의 범죄 피해에 대한 구제가 소홀해질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하느냐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졸속 처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다면 시간을 두고 더 얘기해도 충분히 지금 말하는 방향대로 법안의 개정도 가능하고 법안 처리도 가능한 것인데 왜 5월 3일 국무회의에 맞춰서 이렇게 하느냐. 다른 저희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점을 지적을 하는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뚜렷한 답을 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했던 얘기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법률들을 얘기를 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여러 가지 검찰과 수사권과 기소권과 관련해서 과연 글로벌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에 대한 연구도 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윤석열 당선인은 여기에 대해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직접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직접적으로 말을 하면 그게 곧 이 국면에 발을 깊숙이 담그는 것이 되고 윤석열 당선자의 참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선이 지금은 민주당과 국힘 사이에 형성돼 있지만 윤 당선자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순간 또는 뭘 지지한다.
그러는 순간 윤석열 당선자와 민주당 사이에 직접 충돌 국면으로 가버리니까 당연히 말을 자제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간접적인 루트와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서라도 본인의 의중의 일부는 적용이 되고 있고 국힘을 통해서 관철이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가 이번에 사흘 만에 박병석 의장 중재안을 이렇게 국힘이 굉장한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뒤엎어버린 것이 이준석 대표 혼자만의 고민과 생각 끝에 나온 것일까? 저는 그렇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가지 대담을 통해서 검수완박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거부권 행사라는 것이 물론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본인의 정치가 어떤 견해 때문에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거라고는 보이지 않아요. 행정부 수반으로서 입법 전체 취지 그리고 헌법과의 관련성 정말 위헌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느냐 여부까지 다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파적 수장의 입장에서 결정하리라 이렇게 보진 않지만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이 합의했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어쨌든 겉으로는 중재안에 합의했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잘된 결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런 거친 과정을 통해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됐다. 그래서 정부에 송부가 돼서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고 공포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냐.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정치인이 아니라 인권 변호사로서 활동을 먼저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 즉 국민이 범죄 피해로부터 얼마나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많아지느냐,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냐 아니냐 이 여부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리라 저는 이렇게 기대합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거부권을 윤석열 당선자 비서실장인 장제원 실장이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촉구했잖아요. 자기가 촉구를 하면 문 대통령이 거부하리라고 생각해서 그 말 한 건 전혀 아닐 거고요. 그럴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만 미리 정치적 입장이나 압력을 걸어두는 것이겠죠. 실제 거부권을 기대해서는 아니고요. 우리는 거부를 촉구를 했었다. 촉구했는데 문 대통령이 끝내 물러가면서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명분의 일종인 것 같고요. 문 대통령의 이른바 검수 덜박법 또는 검찰 선진화에 대한 입장은 충분히 표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2, 3일 사이에 그 점이 바뀔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자도 본인의 입장, 이른바 검수 완박과 부패 완판, 무슨 사자성어처럼 되는데요. 그거를 통해서 두 사람의 인식 차이도 분명하고 의견도 분명히 개진이 됐고 이것을 철회하거나 수정할 여지가 없다는 것도 우리는 모두 다 확실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한 말씀만 더요. OECD에서 한국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부패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약해질 걸 염려하던데 물론 순서는 좀 뒤바뀐 점은 있습니다만 FBI처럼 현재 경찰청에 있는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이른바 중수청이라는 걸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의 검찰이 갖고 있던 6개 분야를 상당히 그쪽 기구에서 전담을 할 것 같아요. 적어도 부정부패는 보수 계열의 정권이건 민주 또는 진보 계열의 정권이건 그걸 용인할 정권은 없습니다. 왜? 자기 정치 권력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고 그거는 사회 전체의 합의와 이익을 깨트리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OECD가 검찰로부터 이런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한국의 부패 수사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고 그래서 한국이 부패 공화국으로 치달을 거다라는 얘기는 조금 앞서간 그런 걸로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퇴임을 얼마 남기지 않고 기자 간담회도 했고요. 또 모 방송사와 진행한 대담도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봤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임기 내내 그 언론과의 접촉을 그렇게 많이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이다 보니까 굉장히 솔직한 발언들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믿기지 않는 약간 좀 선명한 메시지도 나온 것 같고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은 5년 동안 바뀐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그렇게 집값이 많이 오른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신 것을 보고 국민들께서 과연 저 얘기를 듣고 싶었을까? 국민들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맞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뭐 한동훈 후보 지명자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에 뭐 갇혀 있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보좌하시는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를 했더라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들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인식과 동떨어진 말씀을 저렇게 하실 수 있었겠느냐. 보좌진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국민들의 생각을 제대로 알고 계셨다면 저렇게 발언하시지 않았을 것이고 5년간의 통치 기간 동안에도 뭔가 더 변화된 모습을 보이셨을 텐데 그 점이 상당히 아쉽게 드러나는 회견이었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네, 선명한 표현이 있었다. 근데 대부분 선명한 표현이 집무실 이전 이 부분이나 여가부 폐지, 예. 뭐 선제 타격에 대한 이제 경험이 부족 이런 얘기가 굉장히 선명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신구 권력 간의 또 다른 싸움이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당연히 그렇게 비칠만 한 게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완곡어법, 특유의 완곡어법을 쭉 견지하다가 방금 거론하신 그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딱 부러지게 그렇게 들리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물러가는 거잖아요. 불과 뭐 열흘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이나 존재의 의의, 존재의 당위 이것을 해치는 또는 해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명하게 말을 했다. 그리고 새 정부가 내걸고 있는 주요한 것들에 대한 대통령 경험자로서 막 퇴임하는 대통령으로서 그중에는 계속 사안이 많잖아요. 특히 북한 핵 문제 이런 것들은. 그 점에서는 그냥 저는 선험자로서의 뭐 얘기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단 하나 아쉬웠던 건 문재인 정부 재임 중에 34건의 인사청문회 불발 또는 강행이 있었습니다. 34건이면 저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 대통령께서는 이게 그렇게 잘못되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점은 조금 인식의 궤가 좀 다르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유명 꼭 무게를 갖는 유감 표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서 조금 뜻밖이었다고 하겠고요. 아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윤 대변인이 짚으신 것은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신구 권력의 갈등 시작 이 부분까지 한번 얘기를 듣겠습니다. 사실 신구 권력 갈등이라고 하는데 구 권력은 이미 임기 끝나면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는 겁니다. 정권 교체기에서의 갈등이라고 표현하면 제가 맞다고 볼 수 있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진보 정부에서 훨씬 더 평화를 잘 지켰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얘기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해에서 피격된 공무원의 문제라든지 판문점 그 남북 연락사무소를 완전히 폭발시켜버리는 그런 악행을 저지른 북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그것도 별 사건이 아닌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 보수 정권에서는 예를 들어 연평도 포격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우리가 평화를 못 지킨 거냐 이런 얘기까지 가는 건데 핵 보유 얘기에 대해서도 뭘 모르는 얘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 그런 겁니다. 북이 저렇게 핵을 개발하고 핵을 가지고서 우리를 공공연히 위협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원론적인 질문에서 나오는 그런 의문이에요. 누구라도 물어볼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왜 잘못된 생각인지 왜 전략적인 생각이 아닌지를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딱 거두절미하고 그것은 뭘 모르는 얘기라는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국가 원수로서 마지막 회견인데 저렇게까지 말씀하신 게 과연 옳으냐 저는 계속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보태요.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반도 북핵뿐만이 아닙니다.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 사이에 상당 수준의 컨센서스가 이미 형성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새 정부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같은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뭐랄까 전향적? 글쎄요. 진짜로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할 대상인데 더군다나 최근에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 비서인가요? 총비서인가요? 아무튼 북한에 대해서 선제 타격도 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시사한 걸로 봐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전술핵 새 정부의
전술핵 문제 이런 거 특히 관심이 고조되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비핵화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마도 본인은 그 정도에서 언급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측입니다.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